제가 오늘 주제는 조세 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제 하는 문제인데요. 실은 이제 조세에 대한 공평 문제는 우리가 조세 수입에 대해서 실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더 많이 거두고 소득이 적은 자에게 좀 적게 거두는 이런 개념이 이제 조세 공평이고요. 실제 이러한 공평도 중요하지만 조세에 대해서 이 걷어들여진 조세를 나중에 지출을 할 때 이게 지금 더 이제 그 소득이 작은 자에게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제가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조세 공평주의라고 나오는데 우리 그 조세법에서의 이제 조세 공평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 됩니다. 이 조세 부담이 각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때 그 부담의 공평성이 달성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납세자의 어떤 조세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한다는 것이 응능 부담의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응능 부담은 이 공평한 조세 부담을 하는 하나의 원칙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공평주의를 얘기할 때 보통 수평적 공평, 뭐 수익적 공평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일한 조세 부담 능력을 가진 납세자에게는 동일한 조세 부담을 시키고, 만약에 소득이 많은 자가 있으면 더 많은 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밑에 있는 수직적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현대의 사회에 있어서는 이 누진세율 제도를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적 공평의 문제도 실제로는 뭐 동일한 어떤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에 대한 종류가 만약에 다르다면 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견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이 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그 의식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게 2005년 10월에 한국일보에서 세무학회 회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여기 보면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매우 불공평하고 대체로 불공평을 합쳐가지고 53.8% 정도가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고 하는 말이 우리 보통 잘 쓰고 있는 말인데요. 이 부자 감세 서민 증세는 실은 이게 부자가 실제로 그 많이 감세를 보게 되면 세금을 줄였을 때 부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가, 그리고 서민은 별로 큰 혜택을 보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얘기들인데, 제가 이제 요것 때문에 각각의 그 정부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부에 있어서 그 이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본 제가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각 정부별로 소득세, 가세 표준에 대한 구간별로 해서 평균 세부담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건 계산해낸 수치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통해서 쭉 보게 되면 1천만 원 이하하고 8천만 원 초과를 보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노무현 vs 김대중이라고 하는 거, 저쪽 정권인 정부가 비교가 된 건데요. 1천만 원 이하에 보면 그 19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그 다음에 8천만 원 초과는 지금 그 4,491만 원에서 4,391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교가 된 거죠. 보게 되면 언뜻 보더라도 실제 그 가세 표준이 높은 자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훨씬 많은 그 감세 효과가 돌아간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많은 자들이 실제 그 한 20% 정도의 사람들이 이 조세 부담을 한 80%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감세가 되더라도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2대8, 20%의 사람이 80%의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서 세금 어떤 세율이 인하되었을 때, 이럴 때 그 20%에게 60%의 세제 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그걸 가지고 부자가 감세되었다, 이렇게 보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80%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법인세 같은 경우는 가세 표준 구간별로 5억 이하부터 500억 초과까지 이렇게 지금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500억 초과라고 하는 저 가세 표준이 큰 규모의 대기업들이 지금 그 감세 효과들이 크죠. 기속 효과가 지금 기속 효과라고 빨갛게 적어 놓은 건데요. 5억 이하와 500억 초과의 그 효과가 현재 지금 밑에는 7.12부터 6.01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500억 초과에 가보면 58.55부터 54.24로 나옵니다. 저것도 실은 그 우리 아까 소득세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그 이 대규모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처음부터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자, 소득 재분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로렌츠 곡선에서 나오는 지니계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통 보는데요.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세전 지니계수가 0.336입니다. 세후 지니계수는 0.30입니다. 그래서 세전에서 세후를 뺀 지수가 0.034인데요. 여기 지금 2013년도에 그 주요국의 지니계수 변화를 보게 되면 한국이 지금 시장소득 기준으로 해서 지니계수가 0.336이고 가처분 소득으로 하게 되면 0.30입니다. 저게 이제 세금을 낸 후죠. 그래서 실제 그 변화율이 개선율이 10.1%여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그 한 8개 국가인가요? 8개 국가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여기 지금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OECD 국가의 그 재정정책의 저소득층 감소 효과라고 해서 실제로 재정정책이 그 시행 전, 시행 후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저 위에 있는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재정정책 시행 전이고 밑에 있는 커브가 저게 지금 이제 파란 저 색깔이 재정정책 후인데 거기에 대한 그 차이가 상당히 적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세금을 걷어들여서 정부 지출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재분배 효과가 좀 적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세전 세후 지니계수입니다. 그래서 90년 이후에 소득 격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90년에 지니계수가 0.256이었는데 2.8로 확대되었고 2008년과 2009년 이후에는 지니계수가 세전 세후 모두 감소된 조사를 보이고 있는데 세전 세후 지니계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소득 격차를 보게 되면 소득 상위 20%하고 하위 20% 간의 평균 소득 격차를 보여준 소득 5분위 비율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12년이 5.7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76은 우리 사회의 상위 20% 계층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 하위 20%보다 5.76배다 이렇게 지금 그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2006년 5.4배에서 금융위기 직후에 2009년에 그 6.11배로 격차 확대가 됐고 이후 다소 하락되긴 했지만 정체된 상태입니다. 처분 가능 소득으로도 비슷한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 소득 격차를 보게 되면 OECD 국가의 5분위 그 지금 말씀드린 5분위 그 위에 상위 20%와 하위 20%의 그 소득에 대한 그 비율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 표에서 한국은 34개국 중에 2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실은 배율 자체가 심각한 정도로는 실은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23위니까. 그래서 그 소득 격차가 심각한 상태의 국가 중에 하나로 지금 보이고 있고 소득 격차가 작은 국가가 저쪽에 앞에부터 덴마크,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뭐 이런 데고요. 그 소득 격차가 큰 국가가 멕시코, 칠레, 터키 뭐 이런 조직입니다. 미국도 바로 뒤에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법인세하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 이것이 현재 지금 우리가 좀 그 우리 전체 국가에서 볼 때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법인세를 올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소득세를 올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할 때 보통은 그 GDP 대비 비율하고 그 국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거를 보통 잘 쓰는데요. 실은 이거 가지고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참고적인 기준으로는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각국의 그 조세 구조를 보면 GDP 대비해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한국이 보면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현재 지금 GDP 대비해서 3.7% 그리고 3.4%가 나와 있습니다. OECD가 평균이 8.8, 2.9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 OECD 평균보다 이게 낮아서 요 표만 보면 소득세를 좀 높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법인세 쪽을 보게 되면 OECD 평균이 2.9고 한국은 3.4라서 이거 가지고만 판단을 하게 되면 야, 법인세는 좀 더 올리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전제했듯이 이게 지금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그 소득세 법인세 비중이 우리보다는 지금 현재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비중이 최고인 나라, 뭐 최저인 나라, 법인세 비중이 최고인 나라와 최저인 나라를 이렇게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 조세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15.3%, 법인세가 14%. 여기서도 보면 요 기준으로만 보면 우리가 지금 OECD 평균보다는 소득세가 조금 낮고요. 비중이.
그 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는 좀 높고 뭐 이렇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아, 소득세는 좀 높일 수 있고 법인세는 좀 높이기가 힘들겠구나. 이 표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 구조가요. 이제 종합소득세하고 근로소득세가 있는데 이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안에 6가지의 소득이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근로소득세인데 여기에 보면 근로소득세의 그 가세자 비율이 낮고 다시 말하면 면세자 비율이 꽤 높다는 겁니다. 개인 소득세에서. 일부 고소득층이 대부분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천만 원 초과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가 전체 신고자의 10% 차지하고 있고 이 10%가 소득금액의 57.4%, 세금의 87%, 거의 9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총급여 6천만 원 초과자의 비율이 13.3%고 소득금액은 38.9%, 요 비율이 세금은 82.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대략 한 80%에서 90%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도별 가세 미달자 추이를 봅니다. 지금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쭉 보면 지금 계속 이렇게 면세자의 비율이 이렇게 낮춰져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지금 현재 32.4에서 45.7로 올라갈 때가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바꿀 때 이때 한번 그랬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파동이 났을 때입니다. 이때가 이때 지금 현재 그 면세자의 비율이 많이 뛰었습니다. 급여 구간별 가세 미달자의 비율을 보면 재밌는 것은 급여 구간이 낮은 여기에 비율도 2014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95.2%. 이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 급여 구간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1억 원 초과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0.3% 정도의 사람들이 그 납세자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면세자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이제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소득세에 있어서의 그 면세자 비율이 실은 너무 높은 경향이 있어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뭐 소득이 낮은 자들이 세금을 얼마 안 내니까 그나마 그건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한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납세자가 개인 소득세를 내야 될 사람들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세금을 많이 거둔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각각의 어떤 그 세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진다고 하는 뜻에서는 어느 정도 거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게 되면 외국의 가세 미달자 현황을 보면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2014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48.1%의 사람들이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는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의 그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각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38%입니다. 최고세율이.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시키면 41.8%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건 포함 안 됐고요. 지방소득세가. 이 OECD 평균을 보면 요 정도 되고 여기에 지금 스웨덴하고 네덜란드 여기에 보면 최고 81년도에 최고세율을 기록했던 데가 스웨덴이 87%, 그 다음 여기 보면 네덜란드가 이렇게 최고세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저는 이제 스위스가 나와 있고요. 근데 보게 되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다 보면 우리보다 그죠? 38%면은 대략 보게 되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지금 현재 높은 거로 나타나 있죠. 근데 최근에 우리 그 미국의 그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가 실제 미국의 소득세율을 39% 여기서 39.6%죠. 여기서 한 33% 정도로 내리고 그 단계도 그 텍스 브레킷도 상당히 3단계로 이렇게 더 단순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수익 금액별 법인세 부담 비중을 봅니다. 이 당기 순이익을 신고한 법인의 수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80%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500억 이하의 누적이거든요. 여기 보면 한 법인 수로는 2.49%, 그 다음에 총 부담세 기준으로는 8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기업 특성별 법인세 부담인데요. 여기 보면 2015년 주권 상장 법인 중에 당기 순이익을 신고한 기업이 596개 기업으로 전체 흑자 법인 중 0.2%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당기 순이익이 32.2%,
산출세액 40.9%, 총부담세액은 36.6% 차지하고 있고요. 공제 감면세액으로 보면 주권상장법인이 5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공제 감면 혜택 중에 이 조세 지출 혜택 중에 큰 것이 실제로는 그 R&D 관련입니다. R&D 관련이라서 이 대기업들이 R&D에 대해서 R&D 쪽에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실은 R&D에 대한 그 어떤 세액 감면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 R&D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없애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현재 시점에서의 조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기업 특성별 법인세 부담도 여기 보면은 이제 대부분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들이죠. 여기 보면은 59.7%에서 쭉 이제 큰 것이 보여집니다. 실효세율 문제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그 법인세율을 비교할 때 실효세율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은 실효세율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좀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효세율을 그 계산하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의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그 기업의 내부에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효세율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실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기업들이 실제 명목세율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세율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실효세율을 그 계산해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그 크레딧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나보라고 하는 국회 예산정책처, 기재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계산한 이 실효세율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한국경제연구원, 기재부, 예산정책서, 이 국회 예산정책처 순으로 높았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일 높죠. 어느 정도 좀 의도가 좀 보이긴 하는데 실은 뭐 이거 의도를 깔았다기보다는 뭐 이게 한국경제연구원 자체가 정경련 산하의 연구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높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계산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고 각국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여기에 비교된 국가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높으니까 혹시라도 야 우리도 저거 높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에 투자를 할 때는 하나의 그것이 하나의 그 제약 요인이 되고요. 그 제약 요인이라고 하는 게 법인세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이외에 다른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국가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보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인프라를 가진 국가들하고 우리하고의 법인세율을 비교해야지 실제 우리보다 미국이나 뭐 이런데 미국도 현재 지금 내리기로 지금 공약을 내걸긴 했습니다만 자 조세 불평등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조세 불평등이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특별히 조세가 실제 많이 불평등하다 이런 것이 이제 보이기보다는 실제로는 그 걷어들여진 조세를 가지고 어떻게 그 정부 지출을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의 문제 이 문제가 저는 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 실제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이느냐 내리느냐는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는 다른 국가들의 어떤 그 법인세 동향하고 우리 같이 어찌 보면 그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 브렉시트 이후에 한번 내리면서 지금 현재 지금 또 한 15% 이하로 내리겠다고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법인세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그 IT 기업들, 구글이나 그죠? 우리 애플 같은 그러한 기업들이 해외 나간 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법인세를 낮추게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조세 공약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세 불평등에 대한 개선책으로 GDP나 총조세에 차지하는 비중 가지고만 고려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세 불평등은 일단은 조세 수입 자체가 불평등하다기보다는 재정 지출이 소득 재분배 기하는 바가 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면세자 비율이 좀 과도하게 높다. 그 다음에 이 고소득자인 경우에도 면세를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재정 지출이 소득 재분배 기하는 바가 이 소득세 쪽으로 또 낮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차이가 큽니다. 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차이가 크다는 건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차이가 인정되는 이유는 이 중간에 있는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세 지출에 대한 부분은 좀 제가 이제 그 가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꼭 기업한테 필요한 그 어떤 그 세액 감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가감하게 삭제해야 되겠다. 폐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세 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소득세 포함한 조세 및 재정 개혁을 통해서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요. 우리 이제 피케티 교수의 분석에 대해서는 이 보면 소득 상위 1%의 소득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이 소득세에 대한 누진도 약화, 그리고 자본소득세 이원화, 이 듀얼 인컴 텍스인데요, 이게.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해서 이 적용한 세율의 어떤 그 높낮이가 다르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더 높게 적용하고 이 자본소득에 대해서 낮게 적용하는데 실제 이것이 어떤 그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성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자본소득은 이동성이 굉장히 스피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그 법피세가 이제 그 도입되는 계기가 되는데 실제 부자들이 보니까 자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 가난한 사람들이. 왜? 배당 소득이나 다른 배당 소득 같은 게 더 많으니까 부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가세책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 재정 지출이 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의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인세율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고려 사항이 실제 이 법인세율은 우리가 법인세율을 인상시키게 되면 단기적으로 당연히 세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적으로는 이 법인세율의 변동으로 인한 그 기업 경쟁력의 약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법인세율 세수를 더 감소시킬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 지금 법인세율을 올린 국가들은 대부분이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국가들,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 몇 개국이 올렸고요. 그렇지 않은 국가는 올린 국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그 미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로 내리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높은 법인세를 유지했던 것은 그나마 나름대로의 다른 어떤 법인세 이외에 다른 인프라가 굉장히 그 파워풀한 나라고, 이 영국조차도 실은 그걸 따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현재 뭐 지금 높이는 것을 높인다는 말은 안 하고 이제 내렸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환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도 이제 예전부터 주장하던 것이 이 법인세율은 단일세율로 가져가야 되겠다. 최근에 트럼프가 정말 그 파격적이게도 거의 뭐 7단계인가로 되어 있는 법인세율을 한 단계의 세율로 플랫 레이트로 하겠다고 지금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게 뭐 이루어질지는 좀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공약으로는 걸었고요. 세율도 거의 뭐 39%에서 지금 현재 그 39%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 스테이트 텍스까지 합치면 39점 몇 프로가 되거든요. 연방세는 35%인데. 그래서 이 내려가지고 15%의 플랫 레이트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 법인 같은 경우에 이게 그 법인 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파이널 그 종착지가 아니에요.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인을 부자가 있고 서민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그 잘못된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실은 그 장기적으로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 지출에 대한 조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세 지출에 대해서는 가감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조세 지출에 대한 가감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런데 그걸 줄이더라도 실제 우리 R&D에 대해서는 너무 그걸 줄이면 안 될 것 같고, R&D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주장한 것은 우리가 아주 원천 기술이나 실제 우리에게 그 미래에 큰 먹거리를 제공할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그 세제 혜택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지금 현재 뭐 다 기술적으로 우리 이제 많은 그 나름대로 상품화되어서 그런 것들은 지금 가감하게 줄여야 된다. R&D라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득세제 개편 같은 경우에 이제 응능부담 원칙이고, 아까 면세자 범위 줄일 수 있도록 최저한세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가세하지 않았던 거, 특히 우리 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 대한 양상을 우리가 잘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충격을 아주 적게 주는 방향에서는 자꾸 그 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배당소득, 아까 말씀드린 그 듀얼 인컴 텍스처럼 배당소득에 대해서 좀 세율 같은 것을 실제 종합소득 세율과 비슷한 세율을 올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그 조세의 불공평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그 각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네 가지의 큰 국세 중에 대표적인 세목에서 실제 우리가 소득에 대한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실제 소득세나 법인세 그리고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우리가 단위세율을 쓰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 자체가 역진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논의해서 뺐고요. 그다음 상속증여세는 실은 논의가 좀 복잡해서 일부러 뺐고 대표적인 소득세와 법인세만 집어넣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소득세와 법인세는 근본적으로 그 세목에 대한 성격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해서 그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러한 효과보다는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효율성, 조세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더 크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법인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현재 그 더 내리지 못할지라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반론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조세 부담이 공평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일이죠. 기본적으로 조세 부담이 공평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응능과세 원칙이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응능과세 원칙을 그럼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이 그러면 누진세율, 소득세에 있어서는 이제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그러면 누진세율 구조를 어떻게 강하게 가져가야 하느냐는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정치적인 결정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학문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누진세율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들이 꼭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과세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생활 필수 비용이다라는 것은 이제 학문적인 영역에서 계산해서 제시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런 것이 이제 학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나머지 그런 필요 경비적인 요소, 생활의 필수 비용이 아닌 부분이 얼만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누진성을 가지고 우리가 과세를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세 부담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배와 관련해서 조세 정책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분배와 관련돼서는 일단 1차적인 시장에서의 그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1차적인 시장에서의 그 소득의 배분이 굉장히 그 편중적이다라고 한다면 조세 정책이 해야 되는 그런 조세 정책 혹은 재정 정책 두 가지가 같이 해야 되는 그 영역의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안 써도 되는 당위성 측면에서 이제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당위성 차원의 얘기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정치적 실현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또 달리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좀 땡겨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얘기한 얘기를 실제로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도 많이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또 복지를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간접세 비중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간접세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쪽 일단 간접세 영역에서 굉장히 높은 그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진적인 성격 그 외에 또 다른 한편 정책과세적인 그런 그 조세 정책의 투입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산소득에 대해서 뭐 임대소득도 그렇고 뭐 명분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명분인데도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축 형성이
이것이 국민경제에 좋다는 명분으로 그것이 과거 시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걸 유지하면서 이 저축 형성, 즉 금융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굉장히 역진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그런 큰 역진성을 다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세 영역에서의 그런 누진성을 실현시키려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그 비율의 그 세율이 그 소득세 영역에서 법인세 포함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당위성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당위성이 존재해도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좀 어렵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재정 정책 측면에서 그것을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세 정책은 그거보다는 일단 응능과세 원칙을 철저하게 그 시행하는 방향으로만 해도 현재의 우리 조세제도가 응능과세 원칙에서 심각한 훼손이 있기 때문에 응능과세 원칙을 복원하는 그런 작업만 해도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세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재정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분배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서두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소득 집중도에서 우선 이제 우리가 크게 소득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근로소득과 이제 사업소득이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근로소득에서 우리가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총 근로소득이 이제 344조 정도 되고요. 급여 총계는 약 500조가 좀 넘습니다. 약 급여 총계의 3분의 2만이 이제 근로소득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근로소득 공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체 급여액의 3분의 1이 근로소득 공제로 날아가니까 나머지만 이제 근로소득입니다. 근데 표의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분위별로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5분위하고 6분위의 경계를 한번 보시면 근로소득에서 이것이 평균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 약 2천만 원 언저리라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위 가장 중간에 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약 2천만 원 언저리다. 즉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생각하면 급여 총계로 환산해서 대충 보면 약 3천만 원 정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3분의 2만이 근로소득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면세점이 높다.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이 높다라고 했을 때 50%다라고 할 때 그 관점에서 3천만 원인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가족도 있는 3천만 원의 급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이 3천만 원 가지고 생활 필수 비용을 다 내고 남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인가? 뭐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간접세 영역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서 소득세를 추가로 낼 수 있는 여력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소득이라는 쪽으로 가면 이제 약간 이제 통계가 좀 달라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5분위, 6분위 사이에 중간의 정도가 한 4천만 원보다 약간 밑도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통합소득은 이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자들의 소득을 합하고 이것이 이 중복되는 부분을 이제 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통합소득이 마치 모든 소득인 양 해석을 할 여지가 있게 워딩이 돼 있는데 실제로 통합소득은 모든 소득이 아니라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소득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참 잠깐 말씀드릴 것은 사업소득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업소득이 약 80조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국세통계연부에 나오는 2013년의 자료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업소득이 보통 소득은 그 사업자들의 총 수입의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경비가 이제 굉장히 높은 경비를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경비 중에서 우리가 사업자들의 이제 과표 양성화 수준은 많이 개선됐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대충 러프하게 해서 뭐 사업자들의 총 수입이 800조다 현재 이제 이런 정도라고 하면 그 800조가 실제로
그 자체도 약간 과표 양성화가 됐다 하더라도 좀 완전하진 않으니까 그거보다 좀 높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과표 양성화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보도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경비에 관한 부분이죠. 이 경비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업 소득자, 이것은 이제 실제로 개인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대기업 마찬가지로 기업 법인세를 내는 데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많은 경비를 이제 과대 보고하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회사 경비로 이제 보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인 소득이 굉장히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우리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와 계신 우리 김남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그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소득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그 연구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과소 추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특별히 드리고요. 그 통합소득에서 빠진 부분들이 사실 어떤 것들이 빠졌느냐를 보면 통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데, 뭐 이자 배당 중에서 종합소득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주식 및 부동산의 양도 차익, 이건 이제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이제 빠져 있고, 임대소득이 이제 지금 비과세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이 또 있고요. 국세청이 제시하는 통합소득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 있는 것이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현재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약 48% 수준으로, 이것이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집중도가 높은 탑2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자산 집중도로 보면 이 부분에 한 상위 10%가 차지하는 것이 한 63, 4%,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득 및 그 자산 집중도 수준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인구 450만, 대한민국 인구가 4,700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구 470만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의 소득이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것이고, 이 10%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도의 뭐 완벽하지 않은 민주주의, 좀 부족한 언론, 이 수준에서도 10% 정도라면 사실은 그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10%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부를 통해서 관료사회, 뭐 정치, 언론,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의 연구 내용까지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선하는 것이 참 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세와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이제 미약하다는 것은, 이건 뭐 일반적인 상식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세와 재정의 영역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은 부분이고, 정책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는 내용도 실제로 주요국에 비해서 조세를 통해서 어떤 재분배 효과는 이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약하고, 그러나 재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미약하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나마 재정 지출을 통해서 재분배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 이런 것이 이제 차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른 나라들도 조세 정책을 통해서 재분배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그렇게밖에 못할 것이다 라고 볼 것인가. 저는 근데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 소비과세 영역과 그리고 정책과세 영역에서 역진성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송두리째 이 소득과세 혹은 법인과세를 통해서 상쇄하기는 엄청나게 높은 누진율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이 10%가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그것이 좀
수정돼야 될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조세 정리의 실현, 즉 응능과세 원칙이나 제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온 돈으로 지출 측면에서 즉 복지 지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이 아니겠냐 하는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향후 가능한 조세 정책의 방향을 정리해 본다면 이 정책적 목적의 조세 정책을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어떤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비과세 감면의 축소하고 이제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조금 더 의미를 좀 확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정책 영역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지금은 이 조세 정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투자라든지 혹은 고용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사회 정책적인 그런 수단에 이제 동원되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뭔가 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효과 없는 조세 정책을 이제 계속 동원하고 있는 그런 그 현장을 굉장히 많이 이제 목도를 하게 됩니다. 다른 부분에서 실제로 규제라든지 이런 걸 규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또 필요하고 그런데 규제 완화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큰데 그것이 이제 기업의 이해를 이제 건드리게 되니까 그걸 못하면서 조세 정책을 가지고 뭔가 기업에게 조금 작은 요구를 하면서 항상 이 재정을 동원해서 도와준다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이제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현실 때문인지 여하튼 그 조세 지원제도를 동원해서 그 해결을 하려는 그런 것이 이제 현실에서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제도가 굉장히 이제 비대해져 있는 그리고 효율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려내고 정책적 목적의 조세 정책이 이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된다. 그리고 조세 정책은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 조세 관점에서 응능과세 원칙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나 이제 환경세 등 그 교정적 목적의 조세 정책은 이제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는 법인세율이 인상돼야 된다. 그다음 이자, 배당,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이루어지고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서 굉장히 유리하게 과세가 되더라도 필요경비를 지나치게 과대 계상해 주는 형식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가에 대한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이미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임대소득은 그 자산소득의 영역에 별도로 포함시키지 사업소득에 안 넣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에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특혜인데 현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자는 것 자체도 이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야 되고 부동산 및 재산과세, 상속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뒷부분에 사실은 개별 세목에서 법인세 부분 앞에 발표하신 분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이제 법인세율에 대해서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한 3.9%, 3.8에서 9% 되고 OECD들의 평균 한 2.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보다 우리나라의 법인이 이 IMF 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이익 위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인들이 거둬들인 소득 자체가 소득의 비중이 이런 비교가 되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표로 제시한 것이 한국은 1981년 제가 30년이라는 기간을 의식적으로 지금보다 30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차이를 두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30년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법인에 대한 어떤 과세를 낮춰야 된다는 주장이 이제 풍미했던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여하튼 81년하고 2012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그 기간 동안에 법인의 과세 표준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 수준이었다가 18.3% 수준이 됐습니다. 한 6배가 올라간 거죠. GDP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그 비중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미국과 일본은 GDP가 성장할 때 법인의 소득이 GDP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약간 늦게 성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영국이나 캐나다는 그거보다 좀 더 빠르게 법인의 소득이 성장을 했죠. 우리나라는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해서 GDP보다 6배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지 법인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소득이 워낙 크니까 세수가 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효세율이 중요한데 실효세율이 우리는 이 나라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실효세율이 결국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그 세수의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작은 것이다. 또 하나 이제 지적할 것은 법인이 이제 앞에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인이 결국은 법인세율을 올리면 이제 과세 베이스가 이제 그 법인의 투자가 줄어들어서 외국으로 이제 자본이 빠져나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한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연구가 엄청 집중된 분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십 명의 학자들이 연구를 낸 내용이죠. 그러니까 투자와 법인세 부담과 투자와의 관계. 그 연구 결과들을 다 보면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반은 효과가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투자의 피해가 투자를 줄인다는 게 한 반 정도. 나머지 반은 법인세율을 올리면 투자가 좀 주는데, 근데 준다고 말만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으면 다 굉장히 미약한 효과입니다. 아주 미약한 효과. 즉 반은 효과가 없다는 거고 반은 미약한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어떤 기업의 입김이 작용하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을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결과라면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 내릴 때 투자와 그리고 법인세율의 관계는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정한 해석이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법인세 부담이라는 것은 법인이 지출하는 모든 그 비용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법인의 투자의 우선순위, 법인에게 설문조사를 한 많은 결과들에서 법인세는 아주 후순위입니다, 항상. 그보다 다른 어떤 시장 접근성이라든지 뭐 그 노동의 질이라든지 이런 다른 조건들이 훨씬 앞에 순위고 실제로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개별 기업들은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R&D 투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찾아보기 때문에 세율이라는 것은 정말 기업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제가 대리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경련이라든지 혹은 한미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뭔가 이 기업들에서 자기들이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 밥값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기관들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지 실제 기업들의 관심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